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작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제가 이미 25년도 국가직 총평 라이브 특강 때 언급을 해드렸지만 사실 이미 피셋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았었어요. 피셋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쉬워지면서 2차 전공 과목이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를 높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전 과목이 분명히 난이도가 높아진 게 사실이고요. 우리 특히 이제 경제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계산 문제가 옛날에는 거의 반 이상씩 나왔는데 피셋 이후에 반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드디어 반을 또 넘었어요. 계산 문제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좀 높였다. 자, 그래서 예년이라면 90점대 점수가 나올 친구라 할지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80점대 나와도 아유 잘 봤다 라고 제가 이야기할 정도가 됩니다. 또 하나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제들의 상당수 우리 친구들은 이제 우리 해커스 친구들은 쌤이 가르친 데서 많이 나왔다고 이해하는데 특히 이제 공간 번호라고 하는 제 교재에서 기출 교재에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해설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이죠. 사실 그래프를 좀 그리면 명확해집니다. 우선 화폐 수요 P분의 MD 이자율의 감소함수죠. 그래서 KY 빼기 뭐였습니까? HR로 표시하죠. 화폐 공급은요. 자, 외생성을 전제해서 수직선을 가정해 봅니다. P5분의 MO. 자, 그러면 전체를 망라하려면 P분의 M을 쓰시면 되겠고, 자, 이때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첫 번째 요인 뭡니까? 통화량을 감소시켜서 좌측 이동하면 명백히 이자를 뭐하고 있습니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또는 자, 소득을 증가시키면요. 자, 화폐 수요가 우측 이동함으로써 화폐 공급 그대로일지라도 화폐 수요 우측 이동함으로써 역시 이자율을 뭐합니까? 상승시키죠. 그래서 가볍게 3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 2번. 자, 여러분들 2번 문제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금을 부과했을 때 효과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단위당 2의 조세를 부과하면 생산자 가격은 자, 우리 저희비법 평행이동을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우리 소비자한테 부과한다. 사실 이제 생산자 부과라고 했지만 우리 조세 규칙에 따르면 누구에게 부과해도 같은 메커니즘이라서 뭐 관계없어요. 자, 부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P 대신에 뭘 씁니까? P 마이너. 그리고 소비자한테 세금 부과하면 곡선 아래로 내려오니까 다시 마이너죠. 그래서 2. 그러면 요거랑 공급 마이너스 2 더하기 P와 연립시키시면 되죠. 요거 마이너죠. 14가 됩니다. 넘겨서 16이 되죠. 요거 마이너스 P 넘기면 2P가 되니까 P는 얼마입니까? 8이 됩니다. 사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이유는 단박에 가격을 빨리 체크하기 위한 거예요. 자, 보세요. 소비자한테 부과해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요게 누가 실제 받는 가격입니까? 생산자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세금 부과해서 위로 올리게 되면 이게 누굽니까? 소비자 실제 내는 금액이죠. 그래서 소비자 부과할 때 바로 생산자 가격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풀이를 한 겁니다. 이건 가격 8 됩니다. 그 다음 2번. 자, 그대로 나왔죠? 소비자든 생산자든 누구에게 부과해도 결국 둘 다 양방에게 귀착된다는 것이 조세 귀착이 되는데, 자, 누구에게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귀착되는 조세 부담. 자, 우리 조세 귀착에 따르면 조세 부담도 누구에게 부과하든 동일하죠. 그죠? 네, 그래서 2번도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옳지 않은 거니까 1, 2 다 옳아요. 자, 3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많이 해드렸지만 단위당 세금을 커진다. 여러분들 날쌘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탄력적인 소비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단위당 세금이 커지면 그냥 빠르게 많이 거래를 줄이거든요. 그러면 조세 수입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단위당 조세에다가 바뀐 거래량을 곱하는 건데 단위당 조세가 커지더라도 거래를 빠르게 많이 줄이게 되면 조세 수입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소할 수 있죠. 그래서 단박에 요거 증가가 틀렸기 때문에 정답 3번이고요. 그 다음 우리 손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2분의 1 단거. 그래서 단위당 조세에다가 거래량 변동분 곱하면 되는 건데 얘가 커지면요 손실 뭐합니까? 커진다.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맞고 3번 틀려 정답이고요. 그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재미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단순히 자연실업률 실업률을 물었는데 실업자 수를 물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희한하게 썼어요. 왜 이렇게 썼느냐? 실업률을 구한다면 구직률 더하기 실직률분의 실직률이었는데, 그죠? 어차피 얘랑 취업률 더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뭐 되는 거냐? 100이 되는 거니까 그냥 막바로 구직률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 뭐가 나옵니까? 취업률이 나와요. 그래서 구직률 10%죠. 그 다음에 실직률 2%죠. 자, 우리 구직률을 분자에 덧버리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취업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누구 차지 비중입니까? 취업자 수 차지 비중이죠. 이게 주어졌으니까 취업률로 구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12가 나오고 10이죠? 얼마입니까? 6분의 5가 됩니다. 크로스해서 곱하면 6, 9, 54, 5400이고요. 5경이죠? 이거 5로 나누면 1080의 경이 나와요. 그런데 취업자 수가 900이니까 빼버리면 실업자 수죠. 얼마입니까? 180. 예, 이것도 괜찮았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 4번이요. 요런 거에 시간 낭비하고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외부 효과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부정적 외부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외부 효과도 당근이죠. 요인이죠. 그 다음 네트워크 외부 효과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네요. 자, 여러분들 뭐뭐 있었습니까? 남이 한다 덩달아 따라하죠. 뭡니까? 밴드웨건 편승이 있고요. 남이 한다 반대로 안 해요. 스납 소무효과. 바로 네트워크 외부 효과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 자,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부정적 외부 효과 불경제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과다라 실패했었죠. 주의할 건 시장이 사회적 최적에 비해서 뭡니까? 많답니다. 그래서 3번도 맞지요. 자, 이제 옳지 않은 거 4번 선지인데 소비 측면 긍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자, 봅시다. 소비니까 뭘 씁니까? MB. 자, 그런데 항상 P에서 S로 왔을 때 소비 긍정은 기여를 하는 거니까 SMB를 높여주죠. 그래서 이런 부등호 관계이면 소비 측면 긍정적 외부 효과죠. 따라서 사회적 한계 편익 SMB가 사적 한계 편익 PMB보다 뭐가 됩니까? 커야 되죠. 그죠? 자, 간단히 4번 틀려 정답 되겠습니다. 자, 5번 하죠. 자, 여러분들 이런 식의 문제 나오면 뭘 조심하라고 그랬습니까? 만큼인지 뭐뭐론지. 그죠? 자, 보시면 투자가 원래 100인데 110으로 얼마 늘었어요? 10 늘었어요. 정부 지출은 원래 150인데 200으로 50 늘었어요. 자, 조세는요 150인데 200으로 50 늘었어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투자 승수 자 1 빼기 10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0.2 나와서 5분의 1 5니까 50입니다. 그 다음 정부 지출 승수도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5배에서 250만큼 늘겠죠. 그런데 조세 승수는 1 빼기 10분의 마이너스 C죠. 요거 마이너스 4 나오니까 마이너스 200입니다. 그러면 전체 더하면 요거 300이죠. 마이너스 200. 얼마 늘었습니까? 100만큼 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간단히 몇 번이요? 2번 되죠. 자, 우리 친구들 6번에서 한번 걸려요. 이게 뭐냐가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게 과연 객관식 경제학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해야 되느냐.
객관식은요, 무조건 속도예요. 그러면 속도 개념이 있으려면 평상시 역시 문제를 많이 접했을 때 친하게 빨리 풀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효용극대화입니다. 효용극대화점에서 뭐와 뭐가 일치해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MRSXY와 예산선 기울기 PY분의 PX가 뭡니까? 일치하거든요. 근데 얘가 주어져 있지 않은데 얘가 줬어요. 같대요. 뭡니까? 1입니다. 이거는 이거와 같죠. 간단히 몇 번 답입니까? 3번. 공간번호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걸 접했으면 그냥 빨리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오래 걸려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힘을 잃죠. 두렵기 때문에. 자, 나머지 전지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얘를 뭐라 불러요? 객관적 교환 비율이라 부르고요. MRSXY는 이런 꼴로 바꿀 수 있죠. X축 변수 한 단위 추가했을 때 Y축 변수 얼마나 변할 거냐. 이건 이제 주관적 교환 비율이죠. 이게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르다 했으니 2번은 뭔 겁니까? 틀렸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이 왜 틀리느냐. 이게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X 소비 효용과 Y 소비 효용이 같아요? 우리는 효용극대화는 어떤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까? 원당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PX, PY가 같더라도 한계 효용이 뭐여야 됩니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효용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1번 틀렸고요. 우리 이제 4번도 또 이제 선생님 아무리 봐도 4번 맞아 보이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런 발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효용함수가요 CD형인데, 자, 제가 지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3분의 1과 3분의 2로 바꿔보겠습니다. CD형은 X 구입량, Y 구입량 공식이 있죠? 공식 뭐예요? 소득을 PX 나눈다. 여기는요, 소득을 PY 나눈다. 여기까지 소득이 같을 것이고 PX, PY 같다고 했으니까 언뜻 같아 보여요. 그런데 요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알파, 베타 더하면 1이니까 뭐 이건 의미 없죠? 의미 없어요. 그런데 X건이 얼마예요, 이거? 3분의 1. 여기 Y건이 얼마입니까? 3분의 2. 어떻습니까? 달라요. 물론 같을 수도 있지. 둘 다 지수가 2분의 1로 같아가지고. 하지만 같다는 보장은 없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거예요. 아니, 이 문제를 평상시 눈여겨봐서 1이야. 금방 3번 칠하면 될 것을 과연 이렇게까지 강사가 해설하듯이 풀어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몇 번입니까? 3번. 네. 자, 다음 페이지 7번입니다. 사실은 뭐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사실은 이제 시험장에선 이제 뭐 떨리죠. 사실 경제가 참 그래서 문제예요. 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힘들죠. 자, 우리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확실성 등가가 나왔습니다. 이걸 효용함수에 대입했어요. 자, 효용 얼마 나옵니까? 19가 나오죠. 그러면 확실성 등가 대입했을 때 효용과 기대 효용이 같죠? 그럼 여러분, 기대 효용이 얼마라는 거예요? 19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진품의 확률 10% 0.1, 모조품의 확률 90% 0.9. 그럼 기대 효용을 구하기 위해서 진품의 효용과 모조품의 효용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무리함수입니다. 자, 모조품은 지금 가치가 100이니까 루트에 대입하시면 루트 100 얼마 나옵니까? 10이 나오죠? 그래서 0.9에 10 곱하면 얼마입니까? 9입니다. 그럼 이쪽도요, 뭔가를 무리함수에 대입해서 여기 얼마 나와야 돼요? 10이 나와야 좌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이제 0.1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10이 나와야 되기 위해서 얘가 10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이 되려면 대입하시면 만이어야 되죠. 만이어야 루트 100은 100이 돼서 0.1 곱해서 10이 돼서 여기 9와 더해서 19 되니까. 그죠? 그래서 몇 번 답입니까? 4번. 이것도 뭐 어렵진 않은데 그렇다 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빨리 정확히 푼다?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 8번입니다. 사실
말 문제로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데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 자, 화폐 수량설에서 MV는 PY. 유통 속도가 일정하대요. V가 일정합니다. 자, 실질 화폐 잔고. 실질 P로 나누면 돼요. 요거 P분의 M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 화폐 잔고는 실질 소득. 뭡니까? B래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입니다. MV PY. 유통 속도 V 일정이고요. 자, 실질 소득 Y 일정입니다. 그러면 화폐 공급의 변화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게 제일 재밌죠. 이거 근사치 공식 만들면요, 일정이니까 의미 없죠? 얘는 뭐예요? M 증가율은 뭐로 갑니까? P 상승률로 바로 가죠. 그래서 화폐 공급 변화가 결국 인플레 영향 주죠. 그래서 정확히 니은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의 1번 답이고요. 자, 우리 디귿선지 아주 재밌어요. 실질 소득이 완전 고용 수준에 있을 때 화폐 공급이 감소하지 않더라도 유통 속도 증가하면 디플레 발생할 수 있다. 자, 보세요. MV는 PY가 있습니다. 자, 실질 소득이 완전 고용 수준에 있어서 일단 일정하다는 전제를 둔다면, 자, 요 노란색은 잠시 보류하고요. 보세요. 화폐 유통 속도가 증가, V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디플레는 명백히 물가락이죠. 자, 얘가 일정할 때, 얘가 늘었을 때, 얘가 준다? 근데 이 M이 사실은 이걸 뛰어넘는 감소가 있어야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감소하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 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당연히 틀렸죠. 그 다음 리을.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 똑같습니다. MV PY. MV PY에서 유통 속도가 일정해요. 그 다음 화폐 공급의 변화. 얘가 변하면 명목 소득은 PY죠. 당연히 영향 뭡니까? 주죠. 주지 않는다.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의 몇 번 답입니까? 1번. 네. 자, 뭔가 좀 잘 가요. 자, 우리 9번 뭘까요? 자, 여러분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역시 이 경우도요, 평상시 개념이 좀 튼튼하다면 그냥 읽으면서 답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심지어 증명까지 다 해줬던 문제예요. 자, 정액세, 이윤세는 누구 전가가 없습니까? 소비자 전가가 없어요. 요런 도출 증명을 해보면. 그래서 똑같이 세금 때려도 MRMC에서 이윤극대화 되기 때문에 가령 한계 비용이든 생산량이든 아무 변함이 없어요. 그럼 이게 변함이 없다는 것은 그로 인한 손실은 없어요, 여러분들. 일반 종량세가 뭡니까? MRMC가 변동하면서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비자 전가가 없다, 독점기업 귀착이다, 모두 끝. 이래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 자, 먼저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시키다 보면은 이런 문제를 오래 걸린다? 네,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내가 수없이 많이 이 3대 공식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뭡니까? 국외 평가설, 이자 평가설 성립하면 뭐라고요? 국내 실질과 해외 실질이 같아집니다. 그러면 이거 필요 없는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만으로도 제가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결국 A 명목 3, B 실질 이자 실질이 1인데 결국은 A의 실질도 1이 돼버려요. 두 개가 같아지면 수업 때 다 증명해 드리지만 같아집니다, 실질이. 자, 그러면 피셜 방정식 공식만 이용해 보세요. 명목은 실질에 뭘 더해요?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러면 실질이 1이에요. 자, A국 명목은 3입니다. 자, 물가 상승 얼마입니까? 2%. 끝.
이렇게 길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걸로 금방 암산도 되겠네, 암산도. 둘 다 일치하면 국내 실질, 해외 실질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얘와 얘가 실질이 같아져, 1, 1. 그러면 요거에서 피셔 방정식 이용하면 물가 상승 금방 2% 나오죠. 그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시간이 합격입니다. 예,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1번. 자, 저는 여러분들 분명히 무리함수, 그 다음 분수함수, 그리고 자연우구함수 미분 다 해줍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그걸 모르시면 정말 쉬운 미분인데 모르면 손도 못 대죠, 솔직히. 자, 우리 효용극대와 자, 우리 MRSXY 어떻게 합니까? MU 뭐분의 Y분의 MU 뭐요? X. 그리고 PY분의 PX 일치시키면 되는 거죠? 자, MUY Y로 미분하라. 자연로그는 역수 취하면 된다고 그랬죠? Y분의 1. MUX 요거 역수 취하면 되는 거죠. X분의 1. 그래서 이제 곱하고 위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번분수입니다. 근데 뭐 굳이 안 해도 곱하기 Y씩 해버리면 간단히 X분의 Y 나오죠? 자, 이것이 PY분의 PX 얼마입니까? 2분의 1. 그래서 간단히 얼마 나오게 됩니까? X는 얼마요? 2Y. 솔직히 역대입하면요, X가 Y의 2배 되는 거예요. 몇 번밖에 없습니까? 4번밖에. 물론 정확히 푼다면 예산산과 연립하면 되죠. 그래서 PX가 1이에요. X. PY 2예요. 소득 얼마입니까? 20. 그러면 이제 X 자리에 2Y 대입하죠. 그러면 4Y니까 Y 얼마입니까? 5가 나오죠. 그래서 5 대입하면 X 얼마예요? 10. 예. 지금 11번 문제 풀고 있는데 상당수가 무슨 문제입니까? 계산 문제예요. 참 하여튼 체감 난이도를 많이 높였던 그런 문제입니다. 예, 답은 4번. 자, 11번이요. 자, 여러분들 뭐 많이 접했을 텐데 또 용어 때문에 또 난리가 났죠. 자, 재정정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재정적자를 보전할 재원이 부족할 때 국채를 발행해서 메꿀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먼저 할게요. 확장 재정은 뭐를 발생시킨다고요? 구축을. 그래서 뭐 1, 3은 당근인데 여러분들이 외부 시차는 난 익은데 집행 시차를 낯설게 여길 수도 있어요. 자, 묻겠습니다. 우선 외부 시차. 외부 시차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근데 재정정책은 효과는 빨리 나타나요. 그러니 얘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짧아요. 자, 우리 집행시차, 이거 내부시차 일종입니다. 자, 제가 내부시차 뭐라 했습니까? 결정,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우리 재정정책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길어요. 재정이 길죠. 그래서 짧다가 틀려서 몇 번 정답입니까? 2번 정답. 자, 13번 갈까요? 네. 여러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공리주의 사회 우상함수는 이제는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라 솔직히 별 의미가 없을 정도가 돼버렸죠. 자, 공리주의는 사회 우승극대와 자, MUX와 여기는 이제 A니까 MUA와 MUB 한계 효용이 어떨 때 달성됩니까? 같을 때. 그죠? 자, 바로 할게요. 자, 이거 X 2분의 1승 루트 X죠? 그러니 3은 그대로 두고요. 루트 X 미분은 2 루트 X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B는요. 4는 그대로 두고 요 루트 Y죠? 2 루트 Y니까 2 루트 Y분의 4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2와 요거 2 가볍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소거할 수 있죠? 그러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자, 그래서 제곱 한번 해봅시다. 16x죠? 9y입니다. 그러면 요거랑 또 다른 거 한번 연립해 봐야 되죠. 왜? 변수 두 개는 식 두 개 이상이 되니까 두 개 돼서 얼마 나와야 됩니까? 100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 피셋 했잖아요. 피셋 했으면 좀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아무리 제가 해줘도 시험장에서 잘 안 되죠. 보세요. 1이 오면 어떻습니까? 반보다 많이 줄었어요. 반보다는 좀 더 늘고 있죠? 그러면 얘는요. y에서 x로 할 때는요.
같은 취지로 가야 됩니다. 요리감은 줄여야 되는데 반보단 좀 더 가야 돼요. 반 32보다 좀 나왔어. 32 맞네. 바로 3번 표시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뭐 단순 계산해서 풀어도 됩니다. 네. 14번 갈까요? 자, 요게 또 이제 웃겼습니다. 솔로 모형은 저축이 지속 성장 요인이라고요? 아니죠. 그죠? 네, 간단히 1번 틀렸고요. 자, 솔로는 외생적 기술 진보만이 지속 성장 요인이다. 깔끔합니다. 2번 하고 체크하고 끝나면 되는데 굳이 이제 밑에까지 봐서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자, 3번 왜 틀렸습니까? 여기 KU의 지수가 1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본의 한계 생산은 뭡니까? 체감입니까? 불변입니까? 불변. 이게 틀렸죠. 자, 4번이 재밌어요. 여러분들, 우리 AK 모형은요, SA 빼기 N, 1인당 경제 성장률 플러스 보를 보일 때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A가 늘거나, 기술진보죠? 저축률이 늘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또 모르시더라고. 수없이 하는데, 증가율은 변화율의 일정으로서 부호가 음이면 규모가 뭔 겁니까?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증가율이 음이라는 것은 자본 규모가 감소한 거예요. 인구 똑같다고 한다면 1인당 자본량이 준 겁니다. 저축률이 는 것이 왜 지속성장 요인이냐? 이를 통해서 1인당 자본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는 우리 거꾸로 감소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 없이도 지속성장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갈까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여튼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는 반 이상이었지만 거의 90% 정도가 계산 문제처럼 느낄 수 있어요. 실제 시험장에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동안 이렇게 안 내다가 이렇게 되면 체감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우선 두 곡선 뭐 쭉 나와 있으니까 국내 수요량 뭐 수출량 나와 있는데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점. 자, 넘기면 4P죠? 10입니다. 그래서 P는 얼마입니까? 3. 자, 그런데 현재 국제가격 4예요. 4에서 공급 곡선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8. 그래서 2 빼면 6이죠? 수요곡선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8 빼면 2죠? 그러면 국내 소비량 얼마입니까? 2. 그러면 차이 4는 뭐요? 수출량. 2번도 맞죠.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사후의 우상을 보시게 되면 요 삼각형 면적으로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거 차이 얼마입니까? 4고요. 그 다음 요거 차이 1이니까 4인데 삼각형 반띵 얼마입니까? 2가 늘어야 되죠. 틀렸네. 답은 3번. 자, 그러면 국내 소비량이 여기서 얼마예요? 이거죠. 이거 뭐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요 폭은 1이죠. 요 길이 여기 2니까 요거 2예요. 2인데 삼각형 반띵 얼마입니까? 1. 그래서 다 맞고 몇 번 틀려 정답이라고요? 3번. 네. 자, 우리 16번 가자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승승장구 강의에서 그런 얘기, 이거 사실 그래프로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심지어 수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백반다하지만 암기해도 돼요. 다 바로 2번입니다. 자, 왜 그러는지 제가 그래프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런 모든 문제가 이미 공간번호에 출제가 됐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상시 눈여겨보고 기억해두면 어떻습니까? 정말 빨리 풀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 시간 낭비 안 하고 빨리빨리 답 체크하고 넘어가서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은 시간 투입해서 푼다면 그게 이제 고득점이죠. 자, 우리 효용함수 레온트의 평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로 할게요. 수리적은 좀 복잡해 보이니까 안 하고요. 그래프랑 직관형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그래프 하겠습니다. 콤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퀄이죠. 소득과 요 L은 여갑니다. 같다. 그래서 소득을 Y라고 하고요.
여가를 스몰 a라고 한다면 45도 선에서 그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예산선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어차피 레온트의 무차별은 L자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효용 뭐를 보일 수 있습니까? 극대화. 우리 이미 뭐 다 하시겠지만 우리 예산선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 y는 WL이 있죠? y는 WL. L은 노동시간입니다. 절대 여가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바꿔줘야 되겠죠? 자, 분명히 24시간을 노동과 여가로 배분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L은 24에서 뭘 빼면 돼요? 여가를 빼면 되죠. 그래서 24W 빼기 WL. 그래서 기울기 뭡니까? W. 임금률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요만큼이 뭐였습니까? 이게 노동이었죠. 이만큼이요. 여가였고요. 자, 우리 그러면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임금이 높아졌습니다. 기울기 가팔라졌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여기서 꺾여서 효용 극대화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노동 공급은 이만큼으로 뭐합니까?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금이 뛸 때 노동 공급 주니까 반비례해요. 우하향의 노동 공급이 뭐합니까? 도출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도 도출하지만 직관력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레온트의 P형은 여기서 Y와 L이 같거든요. 가령 임금이 올랐어요? 그럼 소득이 늘어요. 근데 완전 보완관계라 적어도 그거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노동공급 뭡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반비례죠. 근데 이거를 과연 평상시 이렇게 점검하고 어느 정도 기억 암기해 두면 금방 풀거든요. 금방 풀거든요. 이거는 정말 공감번호 좋습니다.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 자, 17번입니다. 얘도 뭐 매번 나오는 패턴의 문제예요. 공감번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런 패턴을 자주 보면 정말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먼저 한계 비용을 물었습니다. 한계 비용을 물으면 뭐를 먼저 도출해야 됩니까? 총비용이에요. 총비용. 등비용선에서 써야 되죠. 자, 노동값 1L, 자본값 4K, 등비용선 걷어요. 그런데 자, 요 생산함수를 보겠습니다. 양변 제곱하면 Q제곱은 3L 더하기 2K가 돼요. 자, 등량곡선 뭐 나와요? 등량은 요거 일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K를 풀면 우하향 직선이에요. 선형입니다. 자, 선형일 때 기울기로 본다고 그랬죠? 등량의 기울기 넘겨서 2분의 3. 등비용선은요, R분의 W 4분의 1. 누가 커요? 등량이 커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크다 무슨 축이었습니까? L축이죠. 그러니까 등비용선 기울기 4분의 1인데 등량이 더 커요. 그러면 어디서만 투입합니까? L만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L만 투입해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그럼 여기서 이거 의미 없으면 이런 식이 되죠. 그럼 L은 3분의 Q제곱 이겁니다. 그래서 3분의 Q제곱인데 앞에 1 붙여만 하니까 총비용은 C는 3분의 Q제곱이 되죠. 여기서 MC는요. 미분하면 되죠. 3분의 Q. 간단히 몇 번입니까? 1번. 네. 자, 18번 가겠습니다. 이자율 기간구조. 이게 이제 우리 한동안 나오다가 좀 뜸했었는데 저는 이건 이제 뭐 고난도 신용에 다 자세히 해드렸죠. 그래서 이자율 기간구조 수익률곡선 맞고요. 자, 우리 기대이론 어떻습니까? 기대이론은 뭐 간단히 우리 고난도 신용에서 공부했던 거 짧게 한번 복습해 보면 기대이론은 단순 평균으로 구하죠.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서로 완전 대체 관계다. 근데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여기다가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완전한 대체는 아니죠. 불완전 대체입니다. 자, 분할시장 이론은 아예 별개로 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대체 관계는 아니라고 했었어요. 자, 이제 우리 요걸 토대로 문제 풀어보시면 우선 기대 이론은 단순 평균입니다. 2번 맞습니다. 그 다음 분할시장 별개인데 대체 관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4번 보시면 여러분들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따르면 자, 분명히 장기 이자율은요. 현재 단기에다가 미래 예상 단기를 평균 낸 데에다가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현재 얘가 우하향이래요. 준대요. 그럼 여러분들 미래 단기 이자율의 상승 이게 오르는 한 얘는 어차피 더 주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미래가 증가하는 건데 또 더했으니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우하향할 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당연히 몇 번 틀려 정답입니까? 4번. 그러니까 미래 단기 이자가 상승하면 이것만으로 늘고 또 더해줬으면 느는 거예요. 우상향이에요. 그러니 우하향이 이거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19번 문제에서 굉장히 좌절 많이 맛볼 수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완전히 출제자가 변별력을 두고 출제한 문제였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 원칙대로 풀어드리지만 우선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거시경제학의 이런 함수를 보는 요령이 필요해요. 박스 한번 쳐보세요. 이게 뭡니까? 순수출인데 자, 입실론 누구의 함수예요? 실질환율. 실질압률의 함수란 뜻인데 중요한 거 요 순수출은 뭐와 연결된다고요? 저축, 총저축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투자, 그러니까 이거와 관계가 없으면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지만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NX는 불변이에요. 그래 틀린 거예요. 그냥 1초도 안 돼서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주 상세히 정확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역순으로 좀 할게요. 자, 먼저 3번 선지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A국의 투자세 공제 정책으로 인해서 투자가 증가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세 공제는 뭡니까? 투자하면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또는 면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가 장려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투자가 늘어요. 그럼 빼는 값이 늘면 이 전체 값 뭐 할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죠. 일단 여기까지 오시고요. 그 다음 우리 여기서 이 문제가 실질환율이 정말 얘기해 드리면 굉장히 더 늘릴 수 있어서 제가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실질 환율을 어떻게 했습니까? A국 물가 수준의 해외 통화 가격을 뭐로 나눠요? 해외 물가 수준으로 나눈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A국의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늘 테니 A국 물가 상승이에요. 그러면 분자 쪽이 뛸 테니 실질환율은 뭡니까? 상승하게 됩니다. 그죠?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재미난 거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우리 여기서 명백히 요 값이 뭐였습니까? 전체값이 줄었어요. 근데 실질환율이 늘면요. 자, 결과적으로 얘가 뭐 해야 돼요? 얘가 늘었음에도 얘가 줄려면 얘가 많이 줄어야 뭐 합니까? 저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질환율이 상승해서 순수출이 뭡니까? 감소한다. 그죠? 그래서 3번은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월요일 아침마다 주미고 특강을 영교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교시 해드릴 때 이미 우리 공감문호 시즌2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이걸 자꾸 보셔야죠. 보세요. 순수출은 실질환율에 무슨 관계입니까? 반비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접하면 풀 때 굉장히 편해져요, 여러분들. 이걸 감안하신다고 한다면 금세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이 서로 반비례니까 띄움으로써 많이 줄어야 준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3번이 맞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역순으로 2사. 너무 좋아요. 2사가 4는 A국의 확장 정책이고요. 2는 세계 경제에서 차질 비중이 큰 나라의 확장 재정이 됩니다. 자, 우선 아래쪽부터 먼저 볼게요.
확장 재정하면 여러분 이제 그걸 못 잡아내죠. 총저축은 뭐 더하기 뭡니까? 민간저축 더하기 정부저축 T 빼기 G의 합이란 말입니다. 확장 재정을 하면 빼는 값이 커지니까 SN이 뭐예요? 감소해요. 이걸 못 잡아내면 답이 산으로 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운이 됐어요. 그 다음 아래입니다. 확장 재정 당연히 총수요 늘리니까 A국 물가 상승이죠. 그럼 아까 논리로 실산율 뭡니까? 상승합니다. 이게 상승하는데 이게 떨어졌으면 큰 폭으로 얘가 줄어야 가능하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아까 3번과 같은 유사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실질환율 상승, 순수주 뭡니까? 감소. 정확히 4번도 맞지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왜 그러면 반대냐? 재밌어요. 다른 해외 국가의 확장 재정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이거 확장 재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나라 입장에서 이자율, 얘네가 비중이 제일 큰 거니까 세계 이자율 알스타를 뭡니까? 늘립니다. 여러분들 ISLM 분석에서 G 늘면 IS 우측이니까 R 상승입니다. 그래서 얘가 상승하니까 결국 투자가 줄죠. 그래서 요게 줄어요. 빼는 값이 줄면 전체가 뭡니까? 증가합니다. 이거 문제로는 좋은데 솔직히 이렇게 풀 것이냐의 문제는 좀 회의적이죠. 자, 어쨌든 그러면 확장 재정으로 그 나라의 해외 물가 뭡니까? 상승해요. 얘가 분모값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실질환율 뭡니까? 다운시켜요. 그러면 얘가 다운됐어요. 근데 전체가 빼는 값이 줄어서 전체 커지는데 얘가 다운됐다면 이걸 능가하는 NX 증가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실질환율 다운, 순수출 증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풀어요? 못 풀지. 근데 아까 제가 분명히 비법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관계없어 관세하고는요. 그래서 NX는 불변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하지만 정확히 한번 또 풀어봅시다. 자, 보세요. 요렇게 노란색 색칠한 걸로 푸는 겁니다. 굳이 뭐 다 하는 건 의미 없어요. 자,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순수출이. 비싸니까 수입 줄잖아요. NX 늘어요.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면 A국 물가 상승합니다. 그럼 A 물가 상승하면 분자 쪽 커지니까 실질환율 뭡니까? 상승합니다. 그죠? 이게 상승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비례 관계라 이게 뛰면 얘 뭐예요? 줄어요. 그래서 여기 는 거와 여기 준 거가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땡땡이어서 NX는 불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렇게 풀까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얘만 보세요. 관세 부과해봤자 요게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 NX는 뭐다? 불변이다. 끝! 이러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그럴까봐 제가 원칙 풀이해드린 겁니다. 네, 요 정도에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라고요? 1번. 자, 우리 이제 20번 갑니다. 20번도 많이 해드렸던 문제예요. 제가 이거 뭐 평상시도 그렇지만 이 봉투 모의고사 미출제 06번에서 그대로 해야 되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똑같은 문제죠. 자, 이거 선지가 아주 재밌어요. 이런 거는 복습을 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상세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단기와 장기로 나눠보자는 취지입니다. 단기와 장기, P와 Q. 자, 우하양, 우상향. 장기는 어떻게 바뀌느냐. 장기로 바뀌는 과정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려서 이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수요가 뭐였습니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측 이동. 그러면 단기 시장 가격 상승하죠. 거래량도요. 증가해요. 그런데 단기 땐 진입 탈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장기 때 초과이온 분담 막 들어오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비용 무슨 산업입니까? 불변 산업이에요. 그 말은 수요 증가폭만큼 공급이 뭐 한다는 겁니까?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장기 땐 장기 균형점을 연결해서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을 노출한다고 그랬죠?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수평선이 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장기 땐 공급은 수평선, 수요는 우하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늘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여기로 가격은 불변이지만 거래는 뭐하고 있습니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단기 가격이 상승. 오케이. 장기 균형 가격이 이전보다 높아졌느냐? 같잖아요. 뒤가 틀렸어요. 그 다음, 시장 거래 단기는 증가한다. 자, 새로운 장기 균형점에서는 이전 장기 균형점에서 거래한 거 같다가 아니라 여기도 줄어요. 틀렸습니다. 3번, 단기 가격 상승이고요. 새로운 장기 균형 가격은 어떻습니까? 이전과 같죠. 자, 몇 번 답입니까? 3번. 이거 좋은 문제예요. 4번, 시장 수요 증가 이전의 장기 균형점이 여기였어요. 근데 이후의 장기 균형점이 동일합니까? 안 동일해요. 그래서 옳은 건 몇 번이다? 3번. 네. 이건 좀 고급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21번. 네. 많은 분들이 틀렸죠. 그러냐면 이제 이게 그 이표율 요걸 고민 못하면 다 답을 1번으로 체크를 하게 되죠. 자, 우선 초기 얼마였습니까? 1,000원이었어요. 근데 1년 뒤 얼마가 됐습니까? 500이 됐어요. 까지만 생각하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50%죠. 근데 이표율 10%니까 받습니다, 이자. 그래서 얼마 받아요? 100을 받죠. 그죠? 그러면 최초의 1000인데 1000에서 600으로 400만큼 줄었어요. 마이너스 400이죠? 그래서 몇 퍼 감소입니까? 40% 감소죠. 그죠? 답은 2번. 그 다음 22번입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재밌는데 하여튼 이번에 이제 국제경제학을 이렇게 내므로써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많이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자, 10번 보시죠. 우리 환율의 표시를 뭐로 했습니까? 유로당. 그죠? 그러면 유로가 기축처럼 달러처럼 쓰이는 거고요. 뒤에 있는 달러를 아예 국내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이거잖아요.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 같게끔 명목 환율을 결정하자. 이게 우리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환율은 뭐로 바꿔요? PF분의 P로 바꿔요. 그죠? 근데 이걸 뭐예요? 달러당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유로당이에요. 그래서 일단 달러를 국내로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국내, 유럽이 뭡니까? 해외. 여기 명목환율. 얘는 넘기면 뭡니까? 유럽 물가분의 미국 물가. 그래서 유럽 물가가 뭡니까? PB. 그러니까 PB가 나와야 되죠. 미국은요? PU죠? 바뀌었죠. 그죠? 기억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건 니은도 많이 해드리는 문제예요. 논리적 설명도 해드렸고, 사실은 장구이당에서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구매력은 장기, 그 다음에 이자율 평가설은 단기. 근데 왜 그러느냐? 구매력은 상품 얘기예요. 이자율 평가설은 자본 얘기고요. 이때 자본은 돈이죠. 그러면 자본 속도 이전 속도가 빨라요? 상품 이전 속도가 빨라요? 자본이 빨라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환율 움직임 설명 잘하지만 구매력 평가설은 반대로 상품이라서 장기 환율을 더 많이 설명 잘합니다. 근데 장기보다 단기를 설명 잘한다고 그랬으니 니은도 뭔 겁니까? 틀렸다. 그래서 간단히 기억 니은 틀려서 답은 4번인데 나머지도 합시다. 자,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 뭐였습니까? 환율 변화율은 국내 물가 상승률에서 뭘 뺍니까? 해외 물가 상승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미국을 국내로 보면 너무 쉬워요. 미국이 3%, 3%. 그 다음에 유로가 해외 얼마입니까? 2%. 빼면 얼마야? 1. 환율 얼마? 1%. 그죠? 그래서 티귿이 맞다. 그 다음 리을. 많이 얘기했죠. 사실 여러분들 내가 기본반 첫날 첫 시간에 뭘 가르쳐요? 근사치 공식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경제는 절대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절대적 구매력 평가도 이런 이유 때문에 현실에서 설명 잘 안 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상대적 구매력 평가서는 근사치 공식 이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 가능할 수 있어요. 그대로 리을은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의 몇 번 답이라고요?
4번 답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23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거예요. 쉬운 문제인데도 솔직히 마지막 때 막 힘들어 죽겠는데 또 계산 문제 있으면 그냥 힘들죠. 솔직히 집에서 풀어봐. 그냥 다 풀지. 미치는 거지. 자, 먼저 균형점. 설마 이런 걸 답을 했을까요? 하여튼 풀어봅시다. 일치시키시면 72p, p 35. 아무데나 대입하면 되죠? 35 얼마입니까? 20.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45, 20이 아니라 35, 20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옳은 거 고른 거죠. 자, 이 웃기는 게 세상에 균형 가격이 35인데 도대체 최저를 균형보다 낮게 하면 실효성이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효성이 없는데.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최고 가격을 25. 이거는 실효성이 있죠. 그럴 때 얼마의 손실이냐. 자, 요 삼각형 면적의 손실이죠. 그럼 25를 공급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10. 10을 수요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얼마입니까? 45. 그럼 요 면적이죠? 요거 얼마예요? 10. 요거 얼마예요? 20. 곱하면 200인데 삼각형 반띵 얼마입니까? 100. 네, 답 3번이네요. 그 다음 탄력도요. 물론 이제 계산해서 푸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의 작전 모자 씌우기 작전 얼마나 좋습니까? 자, 절편해 봅시다. 공곡선 P절편 Q형일 때 얼마입니까? 15. Q절편은요 P형일 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5. 자, P와 Q가 비례니까 이렇게 우상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균형점 얼마였어요, 아까? 35, 20이었어요. 여기 35, 20. 그죠? 자, 쌤 작전 뭐예요? 모자 씌우기 작전. 내려서 원점까지가 뭐죠? 얼마예요? 20. 내려서 절편까지 얼마예요? 20과 15 더해서 35잖아요. 그래서 20분의 35. 그죠? 네, 그래서 2 아닙니다. 자, 다음 몇 번이요? 3번. 자, 우리 이제 24번. 요 정도는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ISLM에서 우하향 IS, 우상향 LM을 가정해 봅시다. 이자율이 하락하고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4번이죠? 재정 긴축, 확장 통화. 자, 명백히 R 떨어지고 있죠. 물론 폭만 같으면 Y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일정 유지될 수 있죠. 그래서 가능을 물었으니까 몇 번 답입니까? 3번. 4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5번. 네, 이거 뭐 솔직히 22년도 국회직 기출에 나온 뒤에 제가 계속 확인 사살했었고요. 심지어 회계사 쪽은 처음 이게 안 나오다가 제가 이제 적중시켜서 작년에 이제 나왔던 문제고 그대로 나왔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쪽에 A를 초점 두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명백히 기업 A가 A를 선택할 확률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같이 풀어봅시다. 자, 이걸 P로 두자. 얘는 1 빼기 P. 그럼 얘를 Q로 두자. 얘는 1 빼기 Q. 자, 기업 A 입장에서 A 선택의 뭐와 기대수익과 B 선택 기대수익 같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혼합 전략 넷이 균형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분명히 기업 A 쪽 동그라미요. 1이죠. 그래서 요거 곱해서 1Q가 되는 거죠. 그 이쪽은요. 4예요. 그러면 4 곱하기 1 빼기 Q. 이러면 A의 기대 수익. 이번엔 B의 기대 수익과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O와 Q. 여기 0은 뭐 하나만 하죠. 0과 1만의 P인데 이거 계산해 볼게요. 이건 불필요하죠. 그러면 일단 뭐 여기 Q라서 불필요하고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공부를 해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나옵니까? 요거 1Q 마이너스 4Q. 그러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Q니 넘기면 8Q죠? 여기 이제 4가 있으니까 Q는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 자, 이쪽 B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꿔서 합시다. 자, 우선
기업 B가 A가 되려면 요거죠. 요 확률이죠. P와 6P. 1 빼기 P와 2. 그 다음 여기 B가 되려면 요거. 이건 뭐 곱하나 마나지만 이건 뭐 큰 의미 없죠. 그래서 의미 자체 그대로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쪽이죠. 그래서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곱하시면 1 빼기 P의 뭡니까? 4. 그래서 이거는 뭐 의미 없어 지우고요. 그대로 하시면 요 6P 있죠? 요 마이너스 2P, 4P 나옵니다. 자, 요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P죠? 6P, 2P, 마이너스 4P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2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4입니다. 그래서 넘기면 2가 되죠. 넘기면 8P가 됩니다. 그래서 P는 얼마입니까? 8분의 2, 4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확률 구하는 거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Q라고 한다면 여기니까 얼마입니까? 2분의 1. 그래서, 25번 다음 몇 번입니까? 1번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25번 문제는 이번 지방직도 충분히 출제 가능하다고 느껴져요. 요거는 다시 한번 복습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하고요. 자, 여러분들 일단 시험은 끝났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지방직 남아 있고요. 또 내년 1월 15일 날 우리 2차 전공 추가 시험 있고요. 또 발표한 바에 의하면 내년에도 상당히 많이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은 달릴 때입니다. 달릴 때고 절대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커스 국경제약 담당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